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태풍, 여기에 발달 전 상황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가 되면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현상이에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다라는 건 이제 다른 기상 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악기상이다 이거야. 그러려면요. 상승기류가 매우 강하다고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름은요. 정난운이라고 하는데 뇌우를 뿌릴 때는 뇌운 이렇게도 말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우를 일으키는 정난운을 뇌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생하는 조건은 항상 중요하지 얘들아. 상승기류가 강하게 나타나려면 이 아랫부분이 가열돼야 돼. 왜냐? 온도가 상승하면 밀도가 작아진다 그랬어? 그러면은 얘네들이요. 이렇게 상승하는 대류가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조건이 불안정하다라는 건 아래쪽, 아래 하층의 대기가 가열됐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그게 지표면이 고르게 아니고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러한 여름철에서 누적하고요. 태풍의 눈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아주 강한 구름벽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것도 강한 상승 기류. 그리고 온대저기압 중에서 한랭전선 부근이 또 상승 기류에 의한 정난운이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요 뇌우의 조건은 요 태풍도 들어있다시피 우리가 정난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발달하는 과정과 요 단계 정말 많이 기출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계다라고 하면은 요 성숙 단계예요. 하나하나 단계를 좀 들어가 보자. 맨 처음은요. 상승 기류에 의한 정난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열되는 지표면이 온도 상승에 의해서 밀도가 작아지죠. 그러면은 강한 상승 기류가 적운을 형성해요. 그러다가 비를 뿌리는 정난운으로 발달하게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강수 현상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승기류만 존재해요. 그 말은 공존하는 상승과 하강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는 건데 그게 다음 단계, 성숙 단계, 중요합니다. 상승기류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은 대륙권 계면이 이제 11km인데요. 약 15km 요 부분까지 태풍도 발달했었거든. 요 대륙권 계면까지 계속 상승하게 돼. 이렇게 상승하다 보면요. 처음에 수증기로 존재하던 요 0도보다 고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거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 수증기로 존재하는데 걔가 상승하다가 위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액체인 물로 응결을 합니다. 왜냐? 이때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하강하거든. 따라서 이 하강한 온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닌 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응결되지 주변에 응결되는 입자들이 많죠? 걔네들이 붙어서 무거워지면 이렇게 하강을 하게 돼요. 즉 성숙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한다 라는 거. 이게 성숙 단계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천둥, 번개, 그리고 뒤에서 나올 우박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주 격한 단계의 성숙 단계가 문제 상황에서 잘 언급이 되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포인트, 상승과 하강이 다 공존한다라는 거 특이한 지점입니다. 소멸 단계에서는요.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태풍이랑 똑같아 열대 저기압에 기압이 상승하는 것들, 수온이 올라가면 수증기 공급량이 줄면서 그래서
정란운이요.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마찬가지예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유입이 감소된다라는 포인트. 그러면 하강기류만 남아요. 오케이? 더 이상 상승하는 기류, 얘네들의 유입량, 따뜻한 수증기의 유입량이 줄어들고 하강기류만 남게 되니까 바로 쨍 하고 맑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심. 구름이 뇌우가 점점 소멸할 건데 약한 비를 뿌리면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쨍 하고 맑아지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수증기가 공급되는 게 태풍에서 마찬가지로 얘네들 강한 하강기류를 만들 수 있는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온도랑 관련이 있겠죠. 오케이. 낙뢰는 뭡니까? 성숙 단계의 뇌우 밑줄, 성숙 단계인 뇌우에서 발생하는 방전 현상인데요. 방전 현상이 뭔지 이것도 좀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벼락 맞을 놈,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벼락이라고도 하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그러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발달한 정라문의 상부에 빙정과 과냉각, 물방울, 쉽게 말하면은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빙정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빙정끼리 마찰하다 보면은 빙정 안에 이렇게 우리가 육각형으로 표현하면서 중심에 음전하와 주변에 이렇게 플러스 입자를 가진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끼리 부딪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다 보면은 마이너스 이 음전하가 조금 더 큰 입자가 되다 보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하부 쪽에 얘네들이 충돌 후에 떨어져 나가게 되고 상부에는 조금 가벼운 작은 입자인 양전하가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묵직한 음전하 하부에 밀집되고요. 가벼운 이러한 플러스 요 양전하가 위쪽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반대 전하가 지표면에 이끌려 오는 거야. 요렇게. 오케이?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 보면 요렇게 반대 전하가 하부의 마이너스들과 가까운 곳에 밀집된다. 이 전압 차이가 커지면 정전기들 방전을 일으킵니다. 오케이. 따라서 천둥과 번개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순차적으로 얘기하면요. 번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천둥이 오게 돼. 왜 그런지 보자. 전기의 방전이 일어날 때 한 구름 안에서도 이렇게 방전이 상쇄된다 이거야. 방전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표면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른 구름과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먼저 전하의 흐름, 빛으로서 이렇게 번개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번개, 매우 뜨거운 전하의 입자로 인해서 주변 공기까지도 상승시켜요, 온도를. 그랬을 때 이 온도 상승으로 부피가 팽창하지 그 팽창한 부피가 소리 에너지로 이렇게 전달되어 천둥이 치게 돼요. 그래서 번개가 먼저 천둥이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경험상으로도 번쩍한 다음에 우르르 쾅쾅 하는 그러한 천둥 번개가 동반된 상황을 경험해 봤을 텐데요.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올 거고 이제 여름에 격한 소나기가 올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뇌우의 피해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죠. 뇌우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악기상에서는요. 피해와 대책이 계속 따라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독을 할 거고 선생님은 포인트만 짚을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측이 어려워. 온대저기압이나 태풍, 열대저기압 이런 것보다 작은 규모다라는 것 때문에 일기예보에서 예측하면서 일기도에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예측이 어려우니까 피해, 우리가 대비를 해놨을 땐 피해가 적을 수 있는데 어떠한 시기다 아니면은 그럴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대비를 하다가도 조금 방심할 때 이럴 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좀 대책을 세워놓는 거 피뢰침 이게 종종 등장하니까 이런 것들 보십시오.
건물의 위쪽에 설치해야 돼. 왜냐면 가장 먼저 번개를 만나는 곳에 그랬을 때 전류를 잘 통하게 하는 금속 막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세워놓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게요. 구조물에 먼저 닿고 그러니까 피레침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 우리가 흘러보내려고 즉 건물이나 사람을 피해서 전하를 흘러보내려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보면 피레침을 여기에다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은 얘가 흐를 수 있는 루트를 건물을 이렇게 타고 지하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 보면요. 내후의 종류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언급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면 우리가 느낌으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연직바람의 변화가 작다라는 건 연직, 수직으로 변화가 작다. 근데 변화가 크다. 당연히 피해는 얘가 더 크겠지. 연직 바람의 변화가 크면요. 격한 강풍, 더 돌발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피해가 지속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1시간 있는데 수시간 동안 이렇게 봅니다. 우박까지는요,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문제인데요. 그 뒤로 나오는 악기상들, 우리가 오늘 6, 7개 배울 건데요. 나머지는 공통으로 나올 정도로 작은 문제 스케일이야. 그러니까 우박까지도 잘 보십시오. 우박은 대기가 불안정한 얘도 정난운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앞서서 여기 보시면 우박도 동반한다. 보이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조건이나 현상이 유사하다라는 힌트가 될 거죠.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거의 1cm 넘어가는 게 잘 관측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것들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기준만 일단은 알아놓으십시오. 그랬을 때 성장 과정. 빙정이 성장합니다.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느냐?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0도씨 어느 점 이하의 고도까지도 올라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서로 충돌하면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빙정이 자라나게 되는 거야?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럼 무거워지지? 그래서 다시 하강을 해. 그러면 어느 고도 이하가 됩니다. 고도가 낮아졌다. 이 말은 온도는 높아졌다. 이거 은근히 오개념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0도 이상인 낮은 고도로 내려왔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녹으면서 물방울이 합쳐지고 또 성장해. 또 끌고 올라갑니다. 다시 상승하고 다시 얼어요. 즉 얼었다 녹았다 이게 반복되면서 몇 번일지 몰라 그 무게를 완전히 못 견디게 된다면 이제 우박으로서 하강하는 거야. 이미 고체 덩어리로 성장을 했거든. 그래서 우박으로 지상에 떨어집니다. 참고자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발생 시기가 좀 우박에서는 중요하고 틀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모든 계절에 발생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주로 초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계절 아주 많이 낚이는데 겨울. 눈보다도 더 꽝꽝 얼었으니까 얼음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이겠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개념에 낚이는데요. 오답에 낚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시작을 자꾸 간과해서 그래. 시작은 얘들아 정난운이고 정난운이 만들어지는 조건은요. 상승의 기류가 강해야 해. 상승 기류가 강하다라는 건 지표가 가열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겨울에는요. 그럴 수가 없어. 기온이 낮고 건조하기 때문에 얘는요. 하강 기류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정란은 이 시작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겨울은요. 빈도가 매우 낮아요.
우박이 얼음이고 얼음은 추울 때야 그러니까 겨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한여름도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우박이 생기더라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비로 바뀔 확률이 높아. 발생하는 지역에 이렇게 소나기 쏜구름이 잘 생기는 그러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요. 피해는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과 관련해서 많이 봤던 것들은 농작물의 피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백의 구조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불투명한 층과 해, 투명한 층이 이게 교대로 나타나요. 왜?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랬을 때요. 불투명한 투명한 이게 교대로 나타나는 이 단면 모습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성장 과정에 의한 단면 좀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계절과 발생하는 시기 그리고 단면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될 수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갈게요. 국지성 호우는요 일단은 비인데 그냥 공급되는 비와 달리 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간 공간 상관없이 내리는 건데요. 국지성이다. 이 부분은 좁은 지역에 강하게 집중되어서 내릴 거라서 우리가 집중호우 이렇게도 말해요. 얘는 기준을 좀 잘 언급하는데 1시간 동안의 기준이면은 30, 하루라면은 80, 그리고 연강수량이랑 비교했을 때는요 10%에 상당할 때 우리가 집중호우구나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오케이. 발생할 때 마찬가지 얘도 정란운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려면 강수 입자가 많아야 되고 그런 상황은 층운용보다는 저운용에서 확률이 높지 이 상황.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대요. 즉 낙뢰를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뇌우랑 비슷한 상황으로 일단은 연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여름철에 강한 햇빛으로 지면이 국부적으로 가열될 때 그럴 때 대기가 불안정해지고요. 태풍이나 장마전선 등 강한 저기압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저기압의 영향, 강한 상승기류의 영향. 오케이. 그래서 발생 지역부터요. 이렇게 피해 대책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침수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하수구와 배수로를 정비해 놓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담이 있잖아 얘들아.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얘들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요 미리미리 대비시켜 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상특보들은요 호우뿐만 아니라 대설특보 이런 식으로 강풍특보 나올 수 있는데 주의보와 경보 이렇게 구분하는 것까지는 보통 내신에서는 좀 다룰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잘 기출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진도 나가면서 학교 선생님 스타일과 부교재들 이러한 자료를 보고 암기 여부를 좀 학교별로 진행할 겁니다. 적용할 거예요. 강풍은 평균 풍속이요 14m/s. 우리 태풍보다는 좀 약하죠. 이렇게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강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온대저기압의 영향과 시베리아 고기압, 여름철 태풍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요 상황이나 지역적, 시기적 이런 것들은 문제 다루기가 좋아요. 피해와 대책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높은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안지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해안가 조심해야 돼. 순간적으로 확 휩쓸려 내려가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닐하우스가 다 벗겨지는 이런 그림 자주 등장하니까 보시고요. 폭설 넘어갑니다. 다음 폭설, 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얘는 우리가 이미 기단의 변질에서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시간당 1에서 3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거, 그리고 24시간 이내에는요 5에서 20cm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눈이 내리는 경우를 우리가 폭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온대저기압의 영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했던 거 기단의 변질, 대륙 고기압의 확장이다 라고 나와 있죠. 기단의 변질은 총 3가지를 배웠었거든. 그랬을 때 1번이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 그래서 서해의 폭설, 그리고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의 변질, 그래서 태백산맥과 만났을 때 영동지방의 폭설을 뿌리는 경우, 내리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북태평양 기단에 여기 남해안에 안개가 만들어지는 요 온난한 기단의 변질 우리가 배웠었는데, 요거는 지금 폭설을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고, 오케이. 이번에 해당하는 오호츠크의 기단이 변질이 될 때는요, 요 플러스 산악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지형적 원인이 함께 동반되어야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폭설의 위성 영상 보시면 빗자루로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구름보다 좀 격하게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을 일단 서해안의 폭설 얘기를 하면요, 황해를 지나면서 따바, 선생님이 했었지? 따바를 지나면서 얘네들 정란운이 만들어지고 호남에 서해안에 폭설을 발생시키는 거, 요 상황, 요거는 다시 언급 안 합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폭설이라 그래서 마찬가지 폭설이요, 영동과 영서, 고개 령자를 써서 령동이 훨씬 더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영동 지역에 만났을 때요, 구름이 급상승하는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정란운이 만들어져서 폭설을 뿌린다라고 했어요. 영서 지방은 오히려 다시 단열 압축되면서 이 상황에서 고온 다습, 웬 다습, 고온 건조한 바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했고요. 팬 현상 기억납니까? 녹새바람이 형성됐었죠. 그래서 얘는요, 고기압의 영향, 기단의 영향 플러스 지역적인 요 2번 플러스 3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리는 게 울릉도에도 폭설이 내리는 거랑 유사해. 그러다 보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졌다라는 포인트를 울릉도에도 잘 적용해서 알고 계십시오. 피해 및 영향 이렇게 나와 있죠? 잘 챙겨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용어 중에 신적설 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시간을 줄 거예요. 기준 시간. 그 이후부터 새롭게 쌓인 눈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단어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한파. 겨울철에 한랭한 기단이 더 고위도겠지? 우리나라 기준보다요. 낮은 곳으로 확장되면서 기온 하강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이고요. 얘가 한파가 만들어지는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온난화 때문이야.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들만 조합해보면, 아니 선생님, 지구가 온난해지면 따뜻해지는 건데요, 무슨 한파가 더 강해집니까?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들아, 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할 때 우리나라에 강한 한파가 오지 않도록 제트기류가 막아줬거든. 그 제트기류가 뭐냐면 대륙권 상부, 성층권 하부, 위치적으로 좀 유사한 그 좁은 영역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남하하는 한파를 막아주는 그러한 기류인데, 얘가 약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제트기류는요, 우리나라의 한파 영향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이었는데, 이게 지구가 온난해지면서 이 방패 역할을 못하게 된다,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찬 공기를 차단해주는 제트기류 방패가 약화된 거야. 오케이? 따라서 남쪽으로 더 시베리아 고기압은 내려오게 되고요, 한파는 더 강해지더라.
요거 피해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보는 아까 말한 대로 주의보와 경보, 학교 상황을 따라 갑시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인데 나라마다 폭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준도 다르고요. 요렇게 폭염은 좀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장마 후에 발생을 잘 하고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여름철 무더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한 날씨 상황이 요 폭염의 피해입니다. 오케이. 그러한 상황이요. 열섬 현상이랑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열섬 현상은 주변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건데 이것도 오개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잘 보시면 일단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건물 사이사이에서 인공열과 반사율이 낮은 아스팔트에서 흡수했던 요 열이 순환 안 돼서 발생하는 아주 한밤중에 뜨거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잘 발생하고요. 오히려 밤에 다시 열을 뱉어내기 때문에 그때 주로 발생한다라는 걸 잘 놓칠 수 있어요. 오케이. 주의보와 경보 이렇게 지나갑니다. 황사는 좀 언급할 게 있는데요. 황사는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야. 발생하는 입장과 발원지,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 사막이나 대륙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그것이 미세한 입자들이 떠올랐을 때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 먼지들이에요. 발원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발원지에서는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강한 바람이 불어야 돼. 그리고 먼지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고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야 걔네가 떠오르고요. 묵직한 큰 입자들은 떠오를 수가 없어요. 건조해야 돼. 왜냐? 습하면 토지도 습해, 축축해. 미세 입자들이 상승을 못해. 그런 상황이라서 건조 지역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식물군 락은 뭐냐면 식물들이 모여 살다 보면 마찬가지로 땅을 단단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미세 입자들이 상승을 못해요. 즉 식물군 락이 형성되지 않은 곳. 이게 발원지의 특징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발원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입자가 상승하는 곳. 이곳은 계절적으로도 알고 계십시오. 겨울에 언 땅이 녹아서 봄철이 됐을 때 이때 황사 발생이 심해져요. 우리가 경험도 해봤을 텐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봄철에 이렇게 황사가 내려오는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요. 여름철은 아까 습해서 안 돼, 겨울은 땅이 얼어서 안 돼, 그래서 봄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피해가 커집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 발생하면 편서풍 타고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우리나라 영향이 이렇게 큰데 발생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봄철에요. 입장은 뭐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려면 우리나라도 상승기류일 때 아니요. 우리나라는 하강기류일 때 피해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야 얘네들이 피해로 발전될 거 아니야. 물론 피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피해 입장을 문제에서 물어볼 때는요. 우리나라는요. 고기압 상황이어야 돼. 그게 하강기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상승기류인 요 발원지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보기. 피해는 여러 가지 다 경험상으로도 알 수 있고요. 정밀기계 고장 요거는 좀 알아놓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러한 기계들에서 사람도 폐에 미세먼지 보이진 않지만 쌓이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고장을 유발합니다. 항공 운항에도 피해가 큰데 일단은 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까지를 가시거리라고 하는데 뿌해지면 가시거리가 감소하겠지. 그러면은 운항의 차질을 빚고요. 그 다음에 대책도 얘는 많이 다뤄요.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사막화도 배우잖아요.
즉 사막화랑도 지구온난화랑도 이렇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발원지에 나무를 잘 심고 가꿔야 합니다. 즉 과도한 산림 벌채가 사막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러한 황사 발생 피해를 증가시키는 거야. 발원지에서 산림을 벌채하는 상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우리 개별적으로 마스크도 착용하고요. 너무 심한 날에는 실외,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붙여놨습니다. 탐구해봅시다. 요거를 보면요. 체크포인트 1980년대보다 2000년대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계절에서 다 황사 발생 빈도가 늘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발생 빈도가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무슨 문제입니까? 발생이 잘 안 된다고 했던 겨울철에도 발생이 됐고 관측됐고 그렇다 보면 이제 빈도도 또 늘어날 거거든. 즉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언 땅에서 먼지가 이제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빈도가 아주 낮다고 했는데 겨울철에도 이제 땅이 얼 정도로 춥지 않아. 즉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렇게 황사가 관측되더라라는 거. 황사 발생 빈도, 변화와 원인.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의 가장 큰 거는요. 조금 전 얘기했듯이 산림 벌채 때문이고요. 사막화.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세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보면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기준은 좀 아십시오. PM10 그리고 PM2.5 굵기, 입자의 크기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서요.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작은 거야. 오케이. 그런 상황이고요. 황사에서는 발생 원인이요 좀 다양한데요. 우리는 국한적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배출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로 황사의 성분들이 칼슘,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러한 알칼리성 금속이거든요. 알칼리성 금속들은요 약염기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좋은 점, 장점으로 나올 수 있는 보기가 뭐냐면 산성화된 토양을요 중화시켜 줍니다. 오케이? 산성화된 토양을 이렇게 중화시켜 줄 수 있다. 산성화를 방지시켜 줄 수 있다. 좀 이런 표현이 장점처럼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읽어 보시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론 문제 적용해서 그렇게 만납시다. 고생하셨어요.